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1페이지. 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전 스마트 A라는 그 회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초정보 관리에서는 FAT 1급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두 건, 두 건이 출제가 되는데, 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기초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뭐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은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뭐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거래처를 새로 등록하라든가 거래처에 변동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받았다. 수정된 내용을 수정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사업자 등록증하고 여기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거래처 등록에 이제 가령 어느 회사를 지정해 주나요? 지정해 주거든요. 만약에 미래교육원이다 그러면 미래교육원의 주소, 대표자, 업태, 종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업자 등록증하고 달라진 것을 우리가 고쳐주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문제. 또는 회사. 회사 등록에 대해서 문제를 내기도 해요. 우리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 주로 변동사항 발생했다는 것은 주로 이제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국세청 환급 계좌를 변경했다 하면서 국세청 환급 계좌를 수정해라고 이런 문제를 내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148페이지에 있는 그 평가 문제와 같이 이제 점수 채점은 그 148쪽에 있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끝날 무렵에 한번 훑어봤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회해가지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1장을 마쳤고 도전 스마트 A 제2장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실무의 핵심인 전표 입력을 이제 실습해 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50페이지에 있는 요 표는요, 우리가 이제 NCS라고 하는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이 회계감사라는 능력 직종의 전표 관리라고 하는 능력 단위가 있는데 이 전표 관리에서의 능력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죠. 회계상 거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증빙 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갖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표 관리의 학습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수행 준거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숙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곳곳에 이와 같이 뭐 NCS 능력 단위 해가지고 이런 코드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뭐 이런 코드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NCS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뭐 별도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NCS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주소 ncs.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ncs.go.kr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우리나라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관한 온갖 자료가 그 안에 전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S의 개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NCS와 관련된 모든 그
교재까지. 예, 또 NCS 기초, 그, 음,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10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관련된 강의 자료까지. 이런 상당히 광대한 자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ncs.go.kr 이런 홈페이지 알아두셨다가 그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1쪽으로 가서 이제 먼저 회계상 거래가 무엇이냐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요. 회계상 거래는 이 설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설명. 예. 이게 회계상 거래예요. 자, 자산, 부채, 자본. 여러분 아시죠? 자산, 부채, 자본. 그동안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이론에서. 그리고 수익, 비용. 아시죠? 수익, 비용. 그동안 우리가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이면은 재무상태표 개정 항목이요. 수익과 비용이면은 손익계산서 개정 항목이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재무상태표나 또는 손익계산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네, 그게 그러한 내용이면 다 그게 회계상 거래이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이나 수익과 비용의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 그것은 회계상 거래로 인식해서 우리는 전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전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 아시잖아요. 원칙, 그게 바로 거래의 8요소라는 이 원칙에 맞도록 전표를 입력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론에서 이걸 분계의 원리라고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분계의 원리에서 첫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이 거래의 8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이 거래의 8요소에 맞추어서, 즉 분계의 원리에 맞추어서 입력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거래의 8요소가 아직도 차변 요소 4가지가 뭔지, 대변 요소 4가지가 뭔지를 가물가물 하시다 그러면은 꼭 억지로 암기라도 일단 하시고, 억지로 암기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하면서 계속 이걸 대입을 해봐야 돼요. 네. 분계하고, 즉, 전표를 입력하고 딱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초보 단계에서는 이게 맞는가? 내가 전표 입력한 것이 이 거래의 8요소에 맞게끔 입력했는가를 자꾸 따져보셔야 돼. 내가 입력하고 내가 검증해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맞으면은 그 전표는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오늘 1시간 정도는 이게 지켜졌는지 계속 확인해 가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2페이지로 넘어가서 전표를 우리가 입력하는데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입력을 하느냐. 자, 먼저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요. 저기 좀 이제 뒤쪽에 가면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 전표 입력을 숙달할 거예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이런 겁니다. 부가가치세 있죠, 여러분들. 이건 펜도 있더라고요.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불편하다. 손으로 쓰는. 부가가치, 다시요. 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과, 애자는 빠져야 되겠네요. 신고서 작성과 관련 없는 전표. 관련 없는 전표. 이 펜으로도 한번. 펜도 이거 숙달을 좀 해야 돼요. 펜슬을. 자,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은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를 우리는
아니야. 그렇죠. 관련 없는 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전표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입력한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 부가가치세 이론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 전표가 부가가치세에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입력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에 관해서 이제 전표 번호라는 걸 있는데, 요건 뭐 제가 보기에 별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전표 번호. 왜 그러냐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전표 번호. 그런데 가끔 수동으로 입력할 때도 있을 텐데요. 수동으로 입력할 때는 자동으로 입력된 게 잘못됐을 때만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전표 번호를 수동으로 일부러 고쳐야 할 때가 아마 수업하시다 보면은 있을 거예요.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전표 번호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정 과목 입력은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정 과목을 입력할 때 코드를 몰라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앞에 기초정보 관리를 하면서 이 코드는 말이죠. 개정 과목에 두 글자만 입력해가지고 검색하는 방법. 여기 개정 과목에 두 자리를 입력한 후에 거기서 이제 보조창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개정 과목 입력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표를 이제 지우는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역시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는요, 전표를 지우든 거래처를 지우든 뭔가를 지울 때는요, 여기 그 셀 하나를 지울 때는 스페이스바로 지웁니다만은 그 내용, 전체 있죠? 코드를 지운다든가 이럴 때는 저 상단에 보면은 요거 아시죠? 휴지통. 여기. 이걸로 지우신다 하는 것이죠. 전표 정렬 자동으로 끝냈다, 새로 닫았다가 열면 날짜 순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정렬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나중에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박스에다 넣어놨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신경 쓸 사항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메인 매출 전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전표를 입력할 때는 이 구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구분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해줄 겁니다. 지금 내가 입력할 것이 출금 전표냐, 출금 전표냐 하는 거. 그러면 출금 전표는 언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면은요, 현금의 감소 거래를 사용할 때, 현금의 감소 거래를 입력할 때 쓰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현금이라는 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의 감소는 뭐예요? 현금이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예요. 그리고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거래 총액이 현금이면서 현금이 대변으로 기입되는 거래다. 이게 이제 출금전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분이라는 안에다가 여러분이 오늘 1번이라고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1번 저하고 같이 1번을 입력하게 되면은 출금이라고 딱 구분에 입력이 돼요. 그러면서 대변의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편한 점이 뭐냐? 우리는 차변의 계정 과목만 입력을 하게 돼요. 차변의 계정 과목. 그러면 이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구분해서 1번 해가지고 대변의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변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출금전표 쓰면 이로운 점이 입력 속도가 빠르다는 거. 입력 속도가. 자, 그 다음에 출금에 반대되는 전표를 입금전표라고 해요. 입금전표를 쓰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예요. 출금전표처럼 입력을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력을 빠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입금전표는 뭐냐? 현금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인데요.
이것도 역시 거래 총액이 현금으로 이루어질 때만 쓰는 거예요. 거래 총액이 현금일 때. 자, 출금전표, 입금전표 두 개 다 뭐예요? 거래 총액이 현금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출금은 돈이 나갔을 때, 입금은 현금이 들어왔을 때, 예, 거래 총액이 현금이면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분란에다가 입금은 우리가 2번이라는 코드를 입력하게 될 겁니다. 2번을 입력하게 되면은요,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돼요. 대변 계정가액만 입력하면 끝. 그래서 일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출금, 입금은 반드시 써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이걸 안 쓰면 틀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쓰느냐? 입력 빨리 하니. 이거 하면 입력이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출금전표, 입금전표 이런 걸 안 쓰고 뭐만 쓰면 돼요? 대체전표만 쓸 줄 알면 돼요.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쓸 줄 알면 되는데 위에 거 쓰면 훨씬 이롭죠. 시간이 빠르게 되니까. 자, 대체전표가 우리가 그동안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손으로 써가면서 연습을 했던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전표를 작성할 때는 구분란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3번 하면 차변이라고 하는 걸 3번으로 입력할 거고요. 4번 하면은 이제 대변을 입력하는 거예요. 4번 대변. 뭐 이거 번호를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프로그램 밑에 이 안내가 나와 있어요. 안내가. 그래서 3번, 4번이라는 것이다. 3번은 차변이요. 4번은 대변이다.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입금전표든 출금전표든 입금은 차변이 현금이니까 3 차변하고 현금으로 입력하면 되고 출금은 대변이 현금이니까 4하고 대변의 현금을 입력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체전표로 다 쓰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출금, 입금을 적절히 제때제때 이용하면은 입력하는 시간이 절약이 되니까 사무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네. 자, 밑에 3전표 제도라고 도자를 생략을 했죠. 3전표제. 자, 회계 프로그램들은요, 3전표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입금전표 쓸 수도 있고 출금전표 쓸 수도 있고 입금전표 쓸 수도 있고 또는 대체전표 이렇게 세 가지 전표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 3전표제 이 말입니다. 네. 자, 출금, 입금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네. 대체전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한다는 거 표로 하나의 분계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아시게 될 텐데 5번, 6번이라는 코드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거예요.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차변, 대변 3, 4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기록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 자동 분계라는 게 있는데 그 자동 분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전표를 구분 짓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5번, 6번을 쓰고 있습니다. 네. 5번은 3번 차변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6번은 4번 대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왔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5번, 6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5번은 3번과 같은 것이에요. 차변. 6번은 대변과 같은 것이다. 네. 자, 그러면 3전표제에 의해서 우리 전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위에 있는 또 박스는 뭐냐? 전표를 입력하다가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그냥 거래처 등록 메뉴,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등록을 하고, 그렇죠? 거기 가서 등록을 하고 전표 입력해도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표를 입력하는 메뉴에서도 거래처 코드란에서 플러스 이렇게 눌러가지고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냥 그 옆에 기초정보관리에 가서 그냥 거래처 등록 눌러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것이다.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밑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전표 입력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것인데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뭐냐면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개정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할 때 채권, 채무, 예금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가능한 입력할 것들을 입력할 거예요. 생략하는 거 없이.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공부할 때는 실무 중심으로 시험하고 관계없이 입력해야 될 거 최대한 다 입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개정 과목들을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틀린 거나 다름없어요. 예. 다른 계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를 입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입력을 해도 돼요. 만약에 설봉 매점이다. 그러면 설봉 매점 이렇게 그냥 문자로만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이러한 계정 과목과 관련된 거래처는 설봉 매점 문자로 입력하면 안 돼요. 설봉 매점이라는 거래처의 코드가 나타나도록 코드와 문자가 같이 나타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채권. 예. 자, 채권에는 매출 채권도 있고 일반 채권도 있네요. 자,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오면 매출 채권이고요.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채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받을 권리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라는 것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만약에 채권자다 그러면 채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받죠. 즉 거래처 관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거래처 원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조장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거래처 관련 문제를 내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에 채무. 자, 채무는 우리의 채무죠. 우리 회사의 채무. 자, 채무도 이렇게 외상매입금 지급보험이 매입 채무잖아요. 매입 채무. 매입 채무와 일반 채무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선수금, 차입금, 가수금, 이런 채무 관련된 개정 과목. 자, 채권, 채무. 이런 관계가 뭐예요? 우리가 채무, 우리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지가 장부에 기록이 돼야죠. 그게 거래처 코드를 알아야 돼. 코드가 입력되어야 그 외상매입금 거래처 원장, 지급보험 거래처 원장, 미지급금 거래처 원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예금. 예금. 자, 보통예금, 개정 과목,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 이 은행 관련된 개정 과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예금과 관련된, 즉 은행과 관련된 개정 과목들도 이것이 어느 은행 계좌인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예금이 농협의 계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 기업의 보통예금 통장은 뭐 농협에도 있을 수 있고 신한은행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은행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은행 코드, 은행 코드가 아니라 은행도 거래처예요.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거래처 코드에 신경을 써야 될 개정 과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수행과제 같이 해볼 거예요.
전표 작성하기 하면서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돼 있네요. 일반 전표 입력. 다음 증빙을 참고하여 주식회사 3일 패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3일 패션으로 로그인 해 놓으셨나요? 이렇게? 아, 예, 예. 해 놓으셨죠? 자,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우리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증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증빙은 증빙에 대한 그 설명이 뒤에 다음 단원에서 나와요. 그때 그 서체 우리 교과서에서 증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때 이제 읽어보실 텐데 우선 증빙은 영수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거래의 사실 이게 회사의 그 회계상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예요. 증명하는 서류 이걸 증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증빙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번 출금전표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영수증이 증빙이 돼요. 그런데 이 증빙을 보니까 공급자는 미소식당, 공급받는 자는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미소식당에다가 3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고 내용을 보니까 밥을 5그릇 먹었다는 거예요. 예. 자, 영수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회계 처리가 불가능해요. 왜냐, 우리 회사 이게 3만 원을 누구하고 밥을 먹었는지를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거래처 직원하고 밥을 먹었나? 아니면 우리 회사 직원이 밥을 먹었나? 아니면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또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거다라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회계팀 회계 결산 업무 시에 야근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이제 회계 담당자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이 영수증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회계팀 직원이 어제라기보다는 1월 11일 날 야근을 하고 야근 식대 처리해달라고 영수증을 주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어요. 자, 그러면 수행 1번 보시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여기서 회계 처리는 전표에 입력하기 전에 분계를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차변 왼쪽, 오른쪽이 대변인데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선을 이렇게 사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직선을 그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직선. 여러분이 이제 분계를 종이에 쓸 때, 차하고 뭐 얼마, 또 오른쪽에 대하고 뭐 얼마,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차변, 대변을 쓰지 않고 가운데 선을 넣고서 왼쪽에 쓰는 게 차변, 오른쪽에 쓰는 게 대변. 그렇게 써도 됩니다. 가운데 선이 그런 의미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그리고 여기 대변에다가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 계정 과목을 우리가 하나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계를 하려면 말이죠. 계정 과목을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금액, 그 다음에 그것을 차변에 기입하느냐, 대변에 기입하느냐, 이걸 설정하는 것. 이게 이제 분계의 그 세 가지 우리가 단계잖아요. 계정 과목, 금액, 그 다음에 차변이냐, 대변이냐. 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우선 하나만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금을 지급했어요. 자, 여러분 현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차변에 지금 기입해야 될까요? 대변에 기입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현금. 자, 현금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영수증에 3만 원 확인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복식부기라는 것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이중으로 항상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현금 3만 원이 지출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회계팀 직원들 야근 식대비가 원인이다 이거예요. 야근 식대비. 자, 여러분 야근 식대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비용이에요. 야근 식대 비용. 그렇습니다. 자, 그 비용이 무슨 계정 과목이 적절할까요? 잘 아시네요. 복리후생비. 자, 복리후생비를 제가 차변에 적는 이유는 비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우리 거래의 판료소의 차변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적는 거예요. 여기 왼쪽이 비어 있어서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왼쪽이 비어 있으니까 적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아까 비용이라고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1월 11일 날 3만 원이 발생했는데 비용 발생이 차변이니까 그러니까 차변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복리후생비 3만 원. 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줄 알면 돼요. 일단 손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손으로 써보는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서 분계를 손으로 이렇게 시험지에다 써라라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론에서는 올바른 회계 처리를 찾아라. 이건 나오죠. 보기 1, 2, 3, 4에서 고르는 거. 그러나 이게 분계를 직접 이렇게 단답식으로 서술형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든가 그러진 않을 거지만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은 이 거래를 보고 머릿속으로 분계를 이렇게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려내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어요? 전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려낸 다음에 검증.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의 판료소에 내가 진짜 맞게 했는가? 네. 뭐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달된 단계에 가서는 너무 우스운 얘기죠. 이거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주 기초기 때문에 따져보는 거예요. 자, 현금은 자산이었지.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거래의 판료소의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이 이거 자산 감소 거래의 판료소에 맞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래의 판료소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자산 감소 대변. 자, 복리후생비 비용이었으니까 비용을 차변에 기입해서 비용은 차변에서 증가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비용 증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가령 비용 같은 경우는 증가라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발생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비용 발생. 증가나 같은 거예요. 비용 발생. 그래서 거래의 판료소에 차변 요소에 비용 발생이 있었나? 있구나. 네. 대변 요소에 자산 감소가 대변 요소에 있는 건가? 있구나. 네, 틀림없이 맞게 내가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양식이 딱 나타납니다. 자, 위에 보시면 날짜를 입력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요. 그렇죠? 예. 자, 이 전표의 작성 연월일을 보시면 1월 11일이에요. 1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네. 이제 날짜 옆에 보시면 현금 잔액란이라는 게 항상 보이거든요. 현금 잔액 1월 11일 현재 1280만 원이 현금 잔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이거는 참고사항. 자, 지금 커서는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1월 11일에 여기 구분란에 내려왔습니다. 1월 11일 전표를 쭉 여기다 입력해 나가면 돼요. 네, 1월 11일이 딱 한 건밖에 없거든요. 자, 구분란에 커서가 있을 때 밑에 메시지란을 한번 봐보시면은
구분란에 들어갈 수 있는 코드의 종류. 예. 대괄호 안에 1번이면 출금, 2번이면 입금이고, 3번이면 차변, 4번이면 대변, 5번이면 결산차변, 6번이면 결산대변이다. 이렇게 밑에 메시지 해가지고 안내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출금전표를 쓰는 게 여기선 편하거든요. 거래 총액이 현금이고, 현금 대변이니까 출금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1번 입력하는 게 편하다 이거죠. 한번 1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분란에 출금이라고 나타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넣어라 하는데 코드 옆에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코드 옆에. 그러니까 이 코드는 계정 과목 코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출금 전표는 대변의 현금은 자동 입력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변 하나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입력하는 것은 차변 계정 과목을 여러분이 입력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대변의 현금은 이제 신경 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입력할 거니까. 예. 그러면 차변에 넣어야 될 계정 과목은 뭐였죠? 복리후생비였죠. 자, 계정 과목을 찾을 때는 두 글자만 입력을 해요. 두 글자. 자, 그래서 복리라고 여기다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복리가 들어있는 계정 과목 이름이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계정 과목 코드집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리후생비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코드가 많냐? 많은 거예요. 자, 말씀드리면은 500번대, 즉 511번 복리후생비는요.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는 제조경비입니다. 네. 말씀드리면 제조경비는 그럼 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이냐? 제조업체의 경우는요. 제조업체의 경우에 만약에 공장에서 직접 생산에 직접 관련된 직원들이 식사를 한 식사비. 그거는 511번 제조 경비에 들어갑니다. 제조 경비. 근데 지금 우리는 회계과 직원들의 야근 식대비죠. 그러니까 제조 경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틀려요. 그러면 611번, 711번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611, 711은 즉 600번대, 700번대라고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AT 시험에서 써서는 안 될 코드입니다. 자, AT 자격 시험에서는요. FAT 1급이나 FAT 2급은 도소매업 출제를 이렇게 내요. 자, FAT 2급은 여러분들은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게 되는데 FAT 2급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자격증은요. 법인이 아니고 개인 기업으로 도소매업으로 문제를 냅니다. 업종이 도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600번대, 700번대 안 쓸 거예요. 네. 자, 600번대, 700번대가 뭐냐면은 도급업, 네, 분양 아시죠? 분양업, 부동산 분양하는 거. 그래서 도급업이나 분양업의 코드입니다. 600번대, 600번대가 아마 도급업이고 700번대가 분양업에서 쓰는 코드예요. 자, 그러니까 FAT 2급은 개인 기업의 도소매업. 자,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FAT 1급은 법인 기업의 도소매업. 그 다음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TAT 2급은 법인 기업의 제조업. 네, TAT 1급도 법인 기업의 제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계 자격 시험에서는 도소매업과 제조업만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분양업이나 도급업의 업종으로는 출제를 안 하기 때문에 600번대나 700번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신다든가 이 교재에서는 무조건 피해 가야 됩니다. 그거 선택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800번대가 뭐냐? 이게 바로 판매 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 네, 그래서 회계팀 직원들의 야근식 대비는요,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복리후생비로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아래로 방향키로 탁탁탁 이렇게 3번 더 내려와서 엔터를 치거나 마우스로 정확히 그 자리를 클릭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거나 확인 단추 누르는 거나 엔터 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811 복리후생비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코드를 넣으라고 그래요. 예. 자, 항상 여러분이 코드를 만나면은 무슨 코드인지 잘 생각하시죠. 간단합니다. 그 옆에가 뭔가를 보시면 돼. 예, 거래처잖아요. 여긴 거래처 코드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가 그 위에 154페이지 위에서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는 것은 채권, 채무, 예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거든요. 복리후생비. 반드시 코드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코드 있으면 넣어서 뭐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미소식당이라는 데가 지금 음식점인데 혹시 코드가 있는지 코드란에다가 미소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 미소 두 글자만 넣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보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다음 칸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미소식당을 타자하는 미소식당. 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앞에 코드가 미지급금이다 이런 채무 개념 과목이었다면 코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서 전표를 입력 중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법 해가지고 코드란에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0000을 입력한 후에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명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수정을 눌러서 이렇게 등록한다라고 154페이지 상단에 설명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력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신규 거래처인 경우에는. 예. 지금은 복리후생비니까 거래처 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혹시 그게 나오면 여기서 중간에 등록하는 거 한 번은 해볼 거예요. 한 번은 뒤에 나오면. 예. 그런데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등록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해 보여요. 그냥 아예 거래처 등록, 예. 그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그 메뉴를 이용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좋더라. 여기선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자, 엔터 쳤더니 이제 커서가 어디로 왔어요? 저교의 코드란에 또 왔어요. 예, 저교의 요 조그마한 칸은 코드입니다. 자, 근데 저교는 지금 코드를 밑에 저는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코드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제 거하고 화면이 만약에 똑같으면 마우스로 이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자, 우리가 앞 시간에서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이 저교 등록에서 저교라 하는 것은 거래처란다. 그 거래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은 등록해놓고 쓰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복리후생비에 현금 적요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현금 적요가 모두 8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자, 여기에서 골랐으면 편합니다. 타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고른다면은 이것이 되길 거예요. 예, 2번. 네. 그래서 2번으로 쓰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2를 숫자로 2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저거 직원 식대 및 차대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교를 쓴다면 직원 야근 식대 아니면 회계팀 야근 식대 이렇게 쓰겠죠. 회계팀 야근 식대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밑에서 비슷한 거 그냥 골라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변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느냐. 여기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뭐를 해야 되지? 궁금하면 밑에 메시지를 항상 보시면 돼요.
차변 분계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입력한 후에는 자금 관리? 자금 관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됩니다. 자, 차변의 금액은 얼마죠? 30 플러스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표를 마쳤어요. 입력을. 그걸 입력을 마치고 나면 아래에 아까 그 저교가 보였던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분계된 내용이 표로 나타나는데요. 네, 왼쪽 차변에 811 복리후생비 3만 원. 자, 오른쪽 대변에 현금 3만 원. 분계된 내용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분계된 내용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분계장으로 갑니다. 이게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수동으로 한다면 분계장으로 먼저 가요. 자, 분계장 클릭해 볼까요? 네. 그 기간은 엔터로 계속 지나가 보십시오. 계속 엔터를 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분계 딱 하나 입력했잖아요. 네, 하나의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기록된 내용이 보입니다. 1월 11일 전표번호 1번에 출금으로 811 복리후생비, 판매관리비, 차변에 3만 원, 거래처 미소식당, 직원 식대 차대, 또 두 번째 줄 같은 날 같은 번호, 계정은 현금 대변에 미소식당, 적요도 같다. 네. 분계 내용, 이와 같이 분계장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유형은 일반 점표로 입력했다 하는 것까지 기록이 딱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분계는 한 건이다 라고 건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전표를 입력하면서 분계장을 볼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력을 한 모든 전표는 자동으로 분계장이 기록이 된다. 이 분계장이 가장 우리 장부의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예요. 분계장이 가장 중요한 주요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된 내용은 총계정 원장에 전기가 일어나죠.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총계정 원장을 가보겠습니다. 분계장 바로 밑에 있어요. 자, 총계정 원장에서도 그냥 엔터로 날짜를 그냥 날짜 이미 지나갔네요. 계정 과목을 그냥 지나가 보세요. 자, 왼쪽에 우리는 현금을 지금 101번부터 보고 있는데 현금에 1월달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월별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1월에 대변에 3만 원 기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원장으로 볼 때는 이 3만 원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의 계정별 원장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현금 계정이에요. 그래서 1월 11일 저교에 직원 식대 및 차대 지급 대변에 3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T계정에다가 기록을 할 때는 여기에 적요를 우리가 쓰지 않고 T계정에 쓸 때는 앞에 날짜 쓰고 상대 계정 과목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복리후생비라고 썼죠? 전기할 때 기억나시나요? 상대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현금 계정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 계정. 지금 현금 계정을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3만 원 기록됐는데 복리후생비라고 안 써 있고 적요가 들어와 있죠. 직원 식대라고. 실제 이 전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직원 식대 이렇게. 그래서 T계정에서 우리가 요약해서 쓰는 거하고 이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총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 확인을 했더니 전기가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811번 복리후생비를 만납니다. 네, 복리후생비 1월 달에 차변에 3만 원 기입돼 있죠? 거기 한번 또 더블 클릭해 보세요. 네, 지금 복리후생비라는 원장에 왔습니다. 여기 계정 과목은 여기에 보이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차변, 대변 이렇게 있는데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 원 기입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월 11일 여기에 현금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죠? 예, 직원 식대 지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정원장에 전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는 어디로 갔을까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갔겠죠? 한번 손익계산서도 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결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엔터 그냥 치세요. 엔터 치면 무조건 12월이에요. 자, 12월까지는 1월부터 12월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 네, 기간이죠. 자, 보시면은 3만 원 복리후생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판매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이 비용만 3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맨 밑에 가보시면은, 예,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 맨 끝에 당기 순손실 3만 원. 예, 비용만 3만 원 발생했으니 예, 3만 원 지금 당기 순손실이 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지금 이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은요,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전기는 물론이고, 재무제표까지 필요한 전달 기록이 모두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일반 전표 입력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